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소리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일본의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다음 달 27일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의원 내각제 국가로 현재 의회 다수당인 자민당 총재가 총리까지 차지하는 구조인데요. 이번 선거는 현직 총리인 기시다 후미오가 출마를 포기했고 자민당 내 대다수 파벌이 해체된 상황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총재 선거입니다. 아직 유력한 후보가 없지만 이번 주부터 주요 정치인들이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여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러시아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일대를 공격한 이후 서방 언론에서는 러시아 내 혼란이 심화되고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현지 상황 잠시 후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 민주당이 현지 시각 19일부터 나흘간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게 됩니다. 이번 전대에서 민주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팀 월스 미네소타 주지사를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로 공식 추인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마지막 날인 22일에 후보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하이라이트인 22일 넷째 날 행사 주제는 미래를 위해입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후 9번째로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15일부터 진행됐던 휴전 협상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직접 중동을 찾은 건데요. 블링컨 장관은 오늘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총리를 만나 휴전 협상 타결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네탄야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마스를 압박하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는 빠르면 21일 카이로에서 협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의 한 주차장에서 16일 오후 차량 200대 이상이 전소되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당국은 주차장 2개 층 중에 2층에서만 화재가 발생했다면서 불에 타지 않은 차량 중에서도 열로 인해 손상을 입은 차량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스프링스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서 관중 약 100명이 온열 질환으로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 10명은 증상이 심각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기상청이 18일 기온이 섭씨 3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폭염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였습니다. 이 에어쇼는 명성이 높은 미 해군 블루엔젤스 비행팀의 공연이 예정돼 있어서 주말간 행사 티켓이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아 폭염 속에서도 관람객들이 야외에 서서 공연을 즐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일본 도쿄 북동쪽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발생 깊이는 10km였는데요.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고 쓰나미 경보도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도쿄 중심부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는데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 같은 규모의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국민과 미래와 자유를 위해 해리스가 간다. 네, 미국 네. 민주당이 19일부터 22일까지 시카고에서 나흘간 전당대회를 열게 되는데요. 이번 전당대회 키워드를 제가 이 키워드 한번 처음 담아봤습니다. 네. 국민, 미래, 자유라는 건데요. 일단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선에 불출마한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그 절차를 일단 먼저 밟았습니다. 1일에서 5일까지 전당대회 대의원을 상대로 가상 호명 투표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월스 주지사가 6일에 러닝메이트로 지정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해리스 부통령이 좀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를 11월 대선 승리의 기점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첫날 행사 구호가 국민을 위해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질 바이든 여사,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연설을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 날은 미국의 미래를 위한 담대한 구상이 주제입니다. 지금 시카고가 정치적 고향인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지지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네. 특히 미셸 오바마 여사가 연설을 했을 때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엔 또 어떤 연설을 할 것인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21일 행사에서는 자유를 위한 투쟁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부통령 후보 월스 주지사가 후보 수락 연설을 하게 되고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월스 주지사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날 행사 주제 미래를 위해인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하게 됩니다. 네. 미국의 미래,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집권 비전을 공개하게 되는데요. 민주당의 상하원 원내대표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 남편도 연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헐리우드 스타들이 또 대거 참여합니다. 그렇죠. 네. 존 레전드라는 가수가 지난번 또 지지난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도 둘째 날 오고요. 셋째 날에는 그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을 다룬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위프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 여기에서 부통령 역을 맡은 배우가 옵니다. 줄리아 루이 드레이퍼스가 사회를 맡아서 네. 8명의 여성 민주당 주지사들과 대담을 하는 자리가 마련되는데 이 드라마 때문에 현실화됐다 해리스 부통령이. 그렇겠네요. 네, 네네. 그래서 굉장히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비욘세가 깜짝 공연을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자기의 노래를 해리스 부통령 캠페인에 쓰도록 직접 허락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네. 빨리.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난번 대선 때는 바이든 해리스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는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혹시 전당대회에서 깜짝 지지 선언을 할까? 이것도 관심의 대상이다라고 CNN이 보도를 하는데 네. 다만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는 장소 바깥에서 수만 명의 인파가 시위를 벌입니다. 가자지구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그런 시위인데요. 네. 시카고가 미국에서 가장 많은 팔레스타인 인구가 살고 있는 그렇군요.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시위가 민주당에게든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민주당 전당대회 하루 앞두고 밝혀진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해리스 부통령이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근소한 차이로 네. 앞서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워싱턴 포스트, ABC 뉴스, 입소스가 공동조사를 한 건데요. 네. 9일에서 13일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양자 대결을 했을 때 해리스 부통령 49%, 트럼프 전 대통령 45%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제3의 후보를 포함시킨 다자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 47, 트럼프 전 대통령 44,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5%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워싱턴 포스트는 이게 이제 전국적인 지지율이거든요. 앞서고는 있는데 아직은 오차범위 아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내렸고요. 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4%는 대선이 해리스 부통령 대 트럼프 전 대통령 구도가 된 것에 만족한다라고 답했는데요. 네. 지난달에 바이든 트럼프 구도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22%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후보가 교체된 것에 대한 만족감이 좀 올라간 것으로 지금 나타났고요. 네. 부통령 후보자 호감도도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월스 미네소타 주지사 호감도는 39%인데 공화당 벤스 상원 의원은 32%니까 여기는 7%포인트 정도 훨씬 좀 더 대선 후보들보다
앞서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11가지 대선 핵심 사안 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제, 인플레이션, 이민, 가자 전쟁 이슈에서 더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해리스 부통령은 인종관계, 낙태, 의료, 민주주의 보호, 대법원 임명, 총기 폭력에서 지지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주에 전당대회를 여는 네. 미국 민주당 네. 또 분위기가 많이 네.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얼마나 또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 더 앞서갈 수 있게 인기를 모으느냐 이게 지금 그렇죠. 전당대회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정말 진땀이 난다. 네, 더워서 진땀이 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이 상황 때문에 진땀이 나는 분 바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인데요. 네.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6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기습이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도력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라는 분석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 푸틴에게 최대 위기가 닥쳤다라는 제목을 뽑았는데요.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이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하면서 위대한 러시아가 항상 목표였거든요. 나는 안보를 수호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내세웠는데 네. 지금 허를 찔리지 않았습니까? 본토 기습을 그렇죠. 당하면서. 그래서 네. 이 이미지 망가졌다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남서부에 있는 쿠르스크주 수자 일대 국경이 굉장히 힘없이 뚫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중심으로 푸틴이 영토와 국민 수호에 실패했다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러시아 당국이 지금 8일부터 자국 안에 유튜브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정보를 좀 통제하겠다는 그러네요. 얘기고요. 네. 이 수자 일대에서 이제 대피한 피난민이 지금 13만여 명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포탄이 떨어지니까 자다 말고 급하게 대피한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화면에 잡힌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켜본 적지 않은 러시아인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처음 실감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태에 따른 민심 충격이 프리고진이 모스크바를 진격할 때보다 심하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그때는 바로 진압이 됐잖아요. 그렇죠. 프리고진은 또 사망을 하기도 했고. 네. 근데 이번 사건은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 이후 첫 외국 군대의 러시아 본토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충격이 좀 클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이 기습을 했을 때 수자 일대를 지키던 병력이 비전투 인력인 징집병들이었습니다. 1년간 복무하는 18세에서 30세 청년층인데요. 주로 제설 작업 이런 데 투입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전투병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네네. 근데 비전투 요원에게 국경 방어를 맡겼나? 이러면서 너무 허술하게 전쟁에 대응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징집병들 징집하는 거 철회해라라는 그런 주장이 러시아 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우크라이나가 이번 기습으로 러시아군 300명 정도를 붙잡았습니다. 징집병들인데요. 앞으로 휴전 협상할 때 좀 카드로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안보를 수호했느냐 네. 이 문제가 그렇죠. 러시아 내부에서는 많이 나오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총리인가 상황의 아바타인가. 네, 그 태국 신임 총리 패통탄 친나왓 얘긴데요. 네. 총리로 16일에 선출이 됐는데 그 다음 날인 17일에 아버지인 탁신 전 총리가 사면이 됐습니다. 네. 예정됐던 수순이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싶기도 하네요. 네. 일단 마하 국왕이 지난달에 수감 태도가 우수한 수감자를 사면하겠다라는 사면령을 내렸었는데 네. 이 명단에 포함된 인원이 5만여 명인데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근데 15년 동안 해외에서 망명을 했는데 작년 8월에 이제 탁신파 정당인 푸아타이당의 세타 총리가 이제 집권을 하니까 그때 태국에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에서 권한 남용 혐의로 8년형을 받았는데 선고 받은 날 고혈압 치료를 이유로 병원에 갔고요. 그렇죠. 이후에 왕실의 사면을 받아서 형량이 8년에서 1년이 됐는데 2월에 가석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완전히 사면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일단 탁신 전 총리가 태국에서는 최초로 단일 정당으로 의석 과반을 차지하게 만든 인물이기 때문에 그 딸인 패통탄이 총리 후보에 오른 것 자체가 아버지의 후광덕이었다. 이렇게 AP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 신임 패통탄 총리가 강요 경험이 없습니다. 정치에 입문한 지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전에는 가족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실상 뒤에서 상황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BBC가 패통탄이 뭘 하든
하든 항상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바타, 정치적 아바타라는 얘기죠. 그렇겠네요. 네. 또 지금까지도 태국 정치권의 탁신 전 총리는 막대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을 많이 펴서 농민과 도시 빈민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네. 3월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도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에서 42.9%의 지지를 얻어서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부패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예, 이 가문에서 또 다시 총리가 나오면서 이 부패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군부와 결탁을 했는데 지금 군부에 반대하는 여론이 또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부와 결탁을 한 이 푸아타이 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를 할 수도 있고 네. 최근에 이제 작년에 총선 돌풍을 몰고 왔던 전진당이 이제 해산 명령을 받았는데 바로 인민당을 또 창당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창당하자마자 당원 가입이 몰리고 있어요. 창당한 지 하루 만에 우리 돈으로 7억 8천만 원 정도의 후원금이 몰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인민당으로 여론이 더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플렉스 노, 저소비 오케이. 네, 미국의 Z세대를 중심으로 저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때 막 이렇게 좀 뭘 사는 플렉스하는 비싼 거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네. 많이 사고 네. 소비하는 문화가 유행이었는데 이제 소비를 절제하는 것에서 멋을 느끼는 젊은 층이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SNS에서 저소비 코어라는 트렌드가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그런 앱이 있는데 틱톡이 있는데요. 이 관련 게시물들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검소함, 미니멀리즘을 옹호하는 게시물인데 오래된 가구, 빈티지 의류 이런 것들을 찍어서 올립니다. 뭐 네. 깨진 접시, 해진 옷, 밑창이 다른 낡은 신발 뭐 이런 걸 그대로 사용하는 영상이 깨진 올라온다는 접시는 거예요.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한 틱토커가 내가 고등학생 때부터 10년 동안 신은 신발이다. 와. 근데 이것도 사실 다르면 위험하긴 한데요. 네. 가방 4년 동안 사용한 거 그리고 뭐 다 쓴 플라스틱 통을 물통으로 재사용하는 모습 등을 보였는데 영상 조회수가 140만 번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고 그래서 이 저소비코라는 게 내 지출이 적다는 걸 자랑하는 트렌드다. 그러면서 뉴욕 포스트가 인플레이션의 산물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렸고요. 네. 지금 미국인 5명 중에 3명은 미국 경제가 이미 침체 상태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활비를 쓸 때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전보다. 네. 그래서 돈을 아끼려는 젊은 층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미국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모두들 경제가 좋지 맞아요. 않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요노족이 증가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 욜로족이 대세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치를 즐기지 않고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실용적 소비를 추구하는 요노, You Only Need One이라는 요노족이 국내에서도 지금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네. 이제는 트렌드가 됐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요. 그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네,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것은 드론입니다. 드론. 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죠. 아마존이 드론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 이 텍사스주 칼리지 스테이션이 이제 드론이 이제 배송되는 지역이라서 네. 이착륙하는 그런 주요 지점이거든요. 근데 6월에 시의회 회의에서 제발 이 서비스를 아마존이 확대하는 걸 막아달라는 호소가 들어왔습니다. 한 주민이 이 드론 이착륙 장소에서 152m 거리에 살고 있다고 해요. 네. 드럼 소음 수준이 전기톱 소리 같다. 그리고 다른 분은 거대한 벌집 같다. 시끄럽기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나는 알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뭐가 우웅 네. 이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죠. 또 다른 주민도 드론이 귀 옆으로 계속 날아와도 쫓을 수 없는 파리 같다.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그거는 진짜 거슬리는데요. 네. 근데 이게 드론 배송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시간을 정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면을 방해하고 집 안이나 밖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텍사스 당국이 드론 소음을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네네. 47에서 61데시벨 정도였는데요. 전기톱 소음이 일반적으로 125데시벨, 중장비 소음이 95에서 110데시벨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날 때 47에서 61이라는 거고요. 배송은 정말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렇죠. 이착륙은 수도 없이 지금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소음에 대한 그런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네. 문제는 아마존이 현재는 하루에 200편 수준인데 드론 배송을
70편 정도로 늘려달라고 2배 연방 이상 항공국에 지금 늘리겠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시당국은 이제 주민들의 불만이 많으니까 이건 안 된다. 그리고 주민들은 아마존에게 제발 우리 지역을 떠나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이 더 작고 조용한 드론을 도입하겠다. 비행 고도를 한 번 더 높여보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요. 아마존이 2030년까지요. 연간 5억 건을 배송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이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그러게요. 보입니다. 이게 소리가 한 번 거슬리면 네. 계속 그게 그렇죠. 거슬리거든요. 네네. 뭔가 좀 진짜 말 그대로 조용한 드론을 네네. 좀 개발을 빨리 해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그는 프랑스의 기념비적인 존재였다. 네, 태양은 가득히로 유명했던 영화배우 프랑스 영화배우 알랭 들롱이 사망했습니다. 현년 네. 88세였는데 그는 배우를 넘어 프랑스의 기념비적 존재였다라는 평가를 내린 사람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라면서 네. 새 자녀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라고 가족들이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알랭 드롱이 2019년 6월에 뇌졸중을 앓았습니다. 그 이후로 스위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계속 안 좋은 상황이었고요. 네. 알랭 드롱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미남 배우로 유명했죠. 그렇죠. 1960년 르네 클레만 감독의 태양은 가득히에서 스타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80여 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을 했는데요. 네. 프랑스 느와르를 이끈 배우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내에서도 정말 유명했잖아요. 네, 미남 네. 배우 하면 한때 알랭 드롱이 네, 많이 맞아요. 손꼽았어요. 왜냐하면 60년의 태양은 가득히가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을 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그래서 80년대까지 국내 연예계에서 잘생긴 남자를 지칭할 때 한국의 알랭 드롱. 요즘은 안 쓰지만 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죠. 예, 저희 엄마가 참 많이 얘기했던 네,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페도라. 페도라 네. 모자잖아요. 중절 모자잖아요. 네. 이 모자는 어디에 나오는 모자냐면 인디애나 존스에 나왔던 인디애나 존스가 썼던 바로 그 모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2편인 마궁의 사원에서 해리슨 포드가 썼던 모자가 이번 LA 경매장에서 63만 달러, 8억 5천만 원에 판매가 됐는데요. 이 모자가 84년에 개봉된 마궁의 사원을 위해서 특별 제작이 됐었답니다. 갈색 펠트 소재의 모자고요. 인디애나 존스가 동료들과 함께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보트로 뛰어내릴 때 쓰고 있던 바로 그 모자라고 합니다. 네. 이 모자를 간직했던 사람은 해리슨 포드의 스턴트 대역을 맡았던 딘 페란딘이라는 대역 배우가 갖고 있었던 건데요. 네. 작년에 이 배우가 숨지면서 경매에 출품이 됐습니다. 런던에 있는 허버트 존슨 모자 회사가 제작을 했고요. 안감의 금색으로 인디애나 존스의 머리 글자를 딴 이니셜 IJ가 새겨져 있는 모자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경매에 이제 뭐 스타워즈에 나왔던 뭐 헬멧도 제국군이 사용했던 헬멧도 4억 2,600만 원에 팔렸고요. 네. 해리포터가 영화에서 사용했던 마법 지팡이가 우리 돈으로 7,200만 원. 그리고 007 스카이풀에서 제임스 본드가 입었던 정장이 예, 예. 4,700만 원에 판매됐다고 합니다. 예.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네.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산타나의 기타 연주 그리고 알렉스 밴드의 노래로 Why Don't You and I 함께 듣겠습니다. Since the moment I spotted you, like walking around with little wings on my shoes, my stomach's filled with the butterflies. Oh, and it's alright, bound
turns out everything I say to you comes out wrong. It never comes out right. So I say, why don't you and I get together and take on the world and be together forever? Hands we will and tails we'll try again. So I say, why don't you and I hold each other, fly to the moon and sweet on in heaven? 'Cause without you, they're never gonna let me in.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11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새벽 시작됐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북한의 핵공격을 가정한 정부의 대응 훈련이 처음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면서 당 차원의 정책 컨트롤 타워로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는 오늘 서울 국립현충원 참배 직후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의 목적은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시절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경사노위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고가 가방 수수 사건으로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치기,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오빠로 부른다고 주장해 고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를 서울 동대문 경찰서가 맡게 됐습니다. 1,800억 원 상당의 코카인을 외국에서 선박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한 뒤 유통시키려 한 마약 조직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러시아 모스크바 오선근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모스크바 네. 오선기입니다. 지난 8월 6일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이후에 지금 이제 뭐 보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 전원이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그 러시아 본토, 그 쿠르스크주 지역에 대한 공격이 벌써 보름째, 정확히는 14일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나 서방 언론들의 보도와는 다르게 그 러시아 군 당국은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현재 잘 방어하고 있고 또한 계속 격퇴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어제 18일 일요일임에도 발표된 러시아 국방부 성명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쿠르스크 지역에서의 전투로 우크라이나군 300여 명의 병력을 잃었으며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군의 누적 병력 손실도 3,4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네. 또한 러시아군은 오히려 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공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러시아는 이 본토에서 현재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듯 그 푸틴 대통령은 어제 아제르바이잔에 도착해서 북빙 방문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는 벨라루시 경우에도 그 우크라이나의 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공격에 따라 최근 벨라루시와 우크라이나 국경에 그 벨라루시 전체 국경 병력의 30%에 해당하는
12만 명 이상의 병력을 증강 배치한 것으로 그 루카셴코 벨라루시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러시아 국영 러시아 방송이 어제 18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러시아 현지 언론들의 분위기라든지 실제로 모스크바에서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그 러시아 언론들은 생각보다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네. 뭐 여전히 현 우크라이나 상황을 특별 군사 작전으로 명명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이번 그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의 침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어제 전해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이번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은 완충지대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영상 발표문에 대해서 전하기도 했고, 네. 그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했던 이번 러시아 본토 공격으로 그 카타르 중재로 준비되던 에너지 전력 시설에 대한 상호 공격 중단 협정이 무산되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그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언급을 인용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그동안 뭐 진행되거나 준비된 어떤 협상도 없었고 현재도 없다라는 입장을 그 전하고 있는 러시아 언론들입니다. 네. 또한 러시아 언론들은 이번 우크라이나군의 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공격에 대한 우크라이나 내부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보도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그 서부 지역 최대 도시인 그 니비우의 시장이 자신의 SNS에 우크라이나의 군 사망자 장례식 사진을 올리면서 이번 쿠르스크 공격에 우크라이나는 끔찍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기재한 점을 뭐 관심 있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러시아 언론들의 이 차분한 분위기처럼 이건 모스크바도 뭐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인데요. 물론 우크라이나 공격을 받은 지역에 대한 비상사태 선포 소식이나 이들 지역의 그 러시아 주민들에 대한 소개와 뭐 대피 소식에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뭐 모스크바는 일상의 모습으로 뭐 이제 2달여간의 여름 기간을 마무리하면서 9월부터 시작되는 신학기 준비를 위한 뭐 쇼핑몰들의 홍보가 한창이기도 합니다. 일상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러시아 모스크바 모습이고요. 한 가지 소식을 더 준비하셨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인들의 외국어 습득 수요가 늘었는데 최근에 중국어 배우려는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요. 이게 아무래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이후에 중국과 교류가 좀 늘어났잖아요. 그게 배경이 아닐까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러시아 유력 일간지인 에르베카 신문에 지난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전역 18세 이상 1,600명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인들의 외국어 학습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 러시아인들이 배우길 원하는 외국어 순에 여전히 영어가 38%로 부동의 1위입니다만, 그 다음이 중국어로 14%, 그리고 독일어, 일본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등의 순에 한국어와 튀르키어도 포함되어 있는데, 네. 흥미로운 점은 월 수입 100만 루블 이상, 즉 원화로 대략 150만 원 이상의 그 러시아 중산층에 해당하는 이들의 조사에서는 네. 영어가 비율이 조금 떨어진 36%에 오히려 중국어 수요가 20%로 늘어서 나름 러시아 중산층들의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난 결과를 보여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로 늘어난 중국과의 교류와 중국 기업들의 러시아 진출에 따라 러시아인들의 변화된 외국어 수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네. 또한 그 13%의 러시아인들은 그 외국어를 배울 기회가 전혀 없다라고 답했는데, 네. 그 이유가 외국에 나갈 수 없다는 점을 들어서 현 러시아 상황을 대변한 결과였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진 2022년 이후 현재까지 러시아인들의 외국어 수요는 크게 늘어난 모습으로, 이는 당시 외국으로 떠났던 러시아인들의 수요와 맞물려서 실제로 지금 오히려 역으로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러시아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긴 네. 이 이스라엘 히브리어의 경우에는 4배 이상 수요가 증가했었고, 당시 러시아인들이 많이 찾았던 조지아어나 세르비아어, 불가리아어 등의 학습이 수요가 크게 늘어났었으며, 중국어의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과 비교해서 2배 이상 중국어 학습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갈 수 있으면 그 언어를 배우는 거군요. 아주 실질적으로 배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 분위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러시아 모스크바 오선근 통신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하순쯤에 치러지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포스트 기시다 자리를 노리는 당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은 기시다 총리의 연임 포기 선언 배경과 함께 차기 총리 유력 후보들 또 일본 특유의 파벌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일의 국제 전문 기자를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시다 총리가 지난 14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불출마 공식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기시다 총리는 이번 총재 선거를 통해서 자민당이 바뀌는 걸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이를 위한 가장 알기 쉬운 첫걸음이 바로 나 자신이 총재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난해 말에 불거졌던 정치자금 문제를 중요하게 언급하면서요. 정치 개혁으로 나간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무거운 결단, 그러니까 자신이 총재 선거에 다시 나서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그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이 아무래도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예, 맞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이 비자금 스캔들이 불거졌는데 이것 때문에 자민당이 검찰 수사까지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기시다 정부 지지율이 10%에서 한 20% 안팎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 정도면 퇴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을 많이 받아왔고 당연히 이제 기시다 총리가 거기에 대한 부담이 그동안에 많이 느꼈습니다. 이 문제가 된 거는 이 자민당 정치인들이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여는 그 파티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됐어요. 네.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정치인 후원 모임회 뭐 이런 걸로 뭘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입장료 파티 입장료를 유료로 팔아서 그 수익을 정치 자금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게 다 합법적인 이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렇죠. 이 파티 유료 입장권을 기업에 강매를 하고 네. 또 거기서 걷어들인 수익금을 제대로 이 공식 문건에 기재하지 않으면서 비자금으로 돌렸다. 근데 이 액수가 막대하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파문이 일었던 거죠. 네, 검찰 수사 결과가 지난 1월에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도쿄지검 특수부가 2018년부터 2022년 동안 이 5년 동안의 이 자금 모금 상황을 조사를 했는데 가장 큰 자민당의 그 파벌인 아베파 네. 이 액수가 비자금화한 액수가 61억 원이나 되는 걸로 나타났고 크네요, 액수가. 니카이파는 약 24억 원 네.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그 기시다파가 2억 8천만 원 정도쯤을 비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자금위반법 규정법 위반 혐의로 아베파하고 니카이파 회계 책임자를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네. 그리고 기시다파 같은 경우에는 전 회계 책임자를 약식 기소했는데 이게 사실 좀 용두사미 같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이 회계 책임자만 뭐 책임을 지고 거물급 정치인들은 다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비판이 쏟아졌죠. 그래서 물론 이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자민당에 이제 뭐 6개 파벌이 있는데 네. 대부분 이제 뭐 그런 파벌을 해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게 정작 이 유명 정치인들은 하나도 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뭐 해산한다고 하지만 이게 정말 해산된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기시다 총리에 대한 민심 위반 현상이 더 심화됐고 자민당 내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차기 중의원 선거, 그러니까 총선거인 그 하원 의원들을 뽑는 중의원 선거를 이대로 해서는 우리 진다 이런 목소리가 연달아 터져 나오면서 결국에는 기시다 총리가 스스로 백기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됐죠. 네, 지금도 뭐 아베파, 니카이파, 기시다파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 정치의 특징이잖아요. 이 파벌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사실 이 파벌 뭐 이런 이 현상은 일본 정치에서 정말 역사적 뿌리가 깊은 하나의 이제 문화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본 정치 아주 특유한 현상입니다. 이게 패전 직후에 일본 시작이 됐는데 1955년에 그 전까지는 좀 여러 이 정당들이 좀 난립하고 있다가
1955년에 보수계 정당들과 중도계 정당들이 합당을 했는데 그때 탄생한 게 바로 자민당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네. 자민당 형성에 여러 정당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 정당들이 파벌이 되면서 자민당 내 파벌 정치가 시작된 거죠. 네. 그러니까 야망이 큰 총리가 되고자 하는 야망을 큰 정치인들은 총재 선거 또 총리가 되기 위해서 이런 세력 결집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또 파벌이 필요했고 네. 또 의원들은 파벌에 속함으로써 뭐 당내 보직이나 내각의 자리를 좀 더 쉽게 얻을 수도 있고 또 선거에 필요한 자금과 인맥을 동원하기도 쉬워지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상호 간의 필요성 때문에 일본의 특유의 이 파벌이 지금까지 아주 고착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벌이라는 게 우리가 뭐 우리 정치에서 뭐 개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개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네. 뭐 한마디로 정당 내의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죠. 네. 뭐 자민당이 지금 전후에 장기 집권하게 된 이런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당 안의 당의 파벌들이 자기네들끼리 교체로 이렇게 교대로 총리를 맡으면서 사실 이게 정권 교체와 비슷한 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이 각 파벌은 파벌별로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요. 부회장도 있고 네. 총무도 있고 회계 책임자가 따로 있습니다. 뭐 파벌도 뭐 아무나 이렇게 맘대로 드나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다 절차가 까다로운 절차가 있고요. 그렇군요. 또 독자적으로 정책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민당에는 해체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약 국회의원 300여 명 정도가 6개 파벌에 속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은 뭐 명목상으로는 이제 해산이 됐으니까 뭐 지금은 파벌에 속하지 한 의원들은 소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6개 파벌 중에서 그냥 잔존하고 있는 건 아베파만 지금 잔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일본 쪽의 이 파벌 정치 때문에 사실은 세습 정치도 가능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청산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보면은 네. 아무래도 안정을 좀 더 선호하는 일본의 특성상 파벌을 통해서 안정은 유지하면서 또 나름대로 변화는 추구할 수 있다. 이런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파벌이라는 게 이제 일본 내에서는 뿌리 깊은 어떤 문화적인 현상으로까지 비춰지기 때문에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맞아요. 네, 자민당의 이 새 총리를 뽑는 선거 언제 치러집니까? 조만간 그 구체적인 일정이 이제 확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현재 전망으로는 내달 9월 27일이 아마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당원, 또 후원정치단체 회원 이걸 당우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참여해서 투표가 치러집니다. 당원하고 당우는 사전에 우편으로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 개표 결과는 국회의원이 투표하는 날에 함께 공개가 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득표수 상위 2명을 놓고 결선 투표를 다시 치르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파벌이 있었을 때는 네. 사실 파벌의 수장들이 이렇게 특정 후보를 이렇게 지지하면 네. 아무래도 그 파벌에 속한 의원들을 따라서 표를 던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쪽으로 표를 몰아주겠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명목상으로는 이제 대형 파벌들은 없어지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누가 더 유력한지 또 누가 얼마나 선거가 진행될 경우에는 누가 더 많은 득표를 하게 될지를 좀 예상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졌다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인물들이 떠오르고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지금 일본 언론들의 그 보도들을 대체로 보면은 입후보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이 약 1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놓고 이 총재 선거를 해본 적이 없어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긴 맞습니다. 네,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인데요. 네. 이 일반 국민들의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군요.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차기 총리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시바 시게루는 특이하게도 이 자민당 내에 파벌에 속해 있지 않았던 정치인입니다. 뭐 할 말은 좀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군요. 국민들은 좀 속 시원하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인기가 많았던
반면에 네. 당내에서는 할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자민당 내에서 보기에는 껄끄러운 말도 많이 하고 좀 아군 때리기냐 이런 좀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좀 지지 기반이 좀 적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점은 좀 총재 선거에서는 불리한 면이겠죠.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건데요. 그렇죠. 예. 당원들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네. 당원들이 좀 일반 국민들은 좋아하지만 맞아요. 그래서 여론조사하고 당원 투표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베파의 최대 파벌이었던 아베파 소속이었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 담당상이 네.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네. 처음으로 공식 출마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또 지금 아소 다로파는 이제 이 파벌이 그대로 이제 머물러 있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고노다로 디지털상 우리나라는 외무상도 했고 방위상도 한 사람인데 이 고노다로 디지털상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네. 14일에 열었는데요. 아주 강력하게 본인이 출마하겠다 이런 뜻을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아마 곧 공식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좀 젊은 층으로는 40대 초반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도 좀 인기가 높은 편인데요. 네. 이 사람은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 아들로 아주 유명하죠. 아, 그렇군요. 근데 네. 아버지가 50세 되기 전까지는 총재 될 생각은 하지 말아라. 총리 될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들었다고는 하는 소문이 있는데 네. 최근 인터뷰한 걸 보니까 정작 본인은 내가 알아서 결정하겠다는 얘기를 한 걸 보면은 네. 상당히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여성 정치인들 중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 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또 노다 세이코 전 총무상도 뭐 출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모테기 도시미츠 자민당 현 간사장도 뭐 총재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이고 있다고 해요. 네. 출마를 하려면은 현재 국회의원들로부터 증의원 20명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좀 받기가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20명. 네. 네, 그 20명은 좀 적은 숫자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사실 뭐 이렇게 여러 후보가 난립하다가 보면은 그렇죠. 후보를 공식적으로 이제 출마를 등록을 할 때 20명을 모으기도 쉽지는 않지만 그 전에 이제 개파가 있었을 때는 당연히 쉬웠겠죠. 개파대로 그렇죠. 네, 움직이니까요. 이번에는 뭐 이 과정에서 좀 걸러진 이 유력 후보들도 꽤 있지 않겠는가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고 있더라고요. 네. 야당인 입헌 민주당의 움직임도 좀 살펴볼 텐데 입헌 민주당도 다음 달에 당대표 선거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대표 선거 관련 공고가 내달 7일에 고시를 한다고 합니다. 네. 투표일도 정해졌어요. 내달 23일로 지금 정해진 상태입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일이 27일, 내달 27일로 유력시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입헌민주당 대표 선거가 며칠 먼저 치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표는 이즈미 겐타 의원인데요. 당연히 이즈미 겐타 의원도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에다노 유쿄 전 대표 또 옛 민주당 정권 시절에 총리를 지냈던 노다 요시코 의원도 출마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네, 입헌민주당은 이번 대표 선거를 차기 일본 총리를 뽑는 선거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국회 하원인 차기 중의원 선거를 통해서 이 입헌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시한 건데요. 뭐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4월에 세계 선거구에서 중의원 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네. 지난 4월이라고 하면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자민당이 선거 이 수사도 받고 그렇죠. 지금 여론의 지지율이 아주 급격하게 뚝 떨어졌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 보궐선거에서 이 입헌민주당이 전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이어나가면은 정권 교체도 가능하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입헌민주당의 차기 대표가 차기 일본 총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내부에서는 이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중의원 의원 선거는 언제 치르게 되느냐라고 하는 게 관건인데요. 네. 이 중의원 의원의 현재 의원들의 임기는 내년 10월이거든요. 원래는 내년 10월에 해야 되지만 네. 정세 변화에 따라서는 그 이전에 치러질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민당이 이 새 총재
또를 뽑고 또 새로운 총리 체제를 이제 출범하면서 네. 좀 안정감을 찾았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이 되면은 아마도 증의원 해산을 선언하고 선거 실시를 통해서 정권의 어떤 재심임을 실제 국민들로부터 받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내년 10월이 아니라 생각보다는 일찍. 상당히 이른 시기 내에도 중요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 기시다 일본 총리의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 선언을 중심으로 일본 정치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빌리 조엘의 노래 피아노맨 전해드립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